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가족이 없었다면 어떨까요? 생각하기도 힘든 우울한 상황이죠. 물론 내 탄생 자체가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88만 원 세대라는 말을 회자시킨 경제학자 우석훈 박사의 새로운 책이 육아와 가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이를 낳으면 낳을수록 행복하지만 왜 경제적으로는 더 힘들어질까? 이런 질문들을 풀어냈습니다. 두 번째 생생 인터뷰에서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수요일 함께하는 경제수사대, 각종 대출이나 서민들의 어려움을 악용한 사기 행각을 벌이는 보이스피싱 및 금융 범죄자들. 이번에도 수법 알려드리면서 예방 방법 찾아볼 텐데요. 직접 목소리 들려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잠시 후 첫 번째 인터뷰에서는 월성 원전 1호기를 둘러싼 논란과 갈등, 원자력 전문가 이야기에서 풀어보겠습니다. 원자력의 혜택만큼 아니면 혜택보다 더 그 위험성은 크고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만큼 안전과 지역사회의 승인이 중요할 텐데요. 결정하는 사람, 피해를 감당하는 사람, 따로 있는 원자력 정책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어떤 방향으로 접근해야 할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 2월 8일 수요일 문을 엽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원자력 발전. 참 이중적인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전기의 혜택을 누리는 고마운 발전 에너지지만 내가 사는 곳엔 절대 안 돼. 이런 이중성을 갖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반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안전하다고 확인받던 원전이 속절없이 무너지는 모습들 최근에 사고들에서 많이 봤고요. 또 핵피하처럼 부실한 관리와 감독이 알려지면서 신뢰성에 금이 갔습니다. 그래서 내 집 앞엔 절대 안 돼. 이런 논란도 커지고 있죠. 이런 배경 때문에 수명이 다 된 원전 월성 1호기 이걸 연장하는데 주민을 비롯한 다양한 국민들이 반대 의견을 냈고요. 법적 논쟁까지 갔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0년 연장을 결정했지만 법원은 주민들의 손을 들었습니다. 절차의 문제 또 안전의 문제로 연장 결정을 취소하라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원전 측은 항소하겠다고 했고요. 계속 가동하고 있는 상황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의 진짜 핵심은 뭘까요? 그리고 정말 내 집 앞은 안전할까요? 이 분야 권위자이시죠.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서균열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원전을 운영하는 한수원 측에서는 경제성을 내세웁니다. 이렇게 저렴한 전기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중지를 결정한 법원과 주민 측은 안전성, 사고 나면 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원전 월성 1호기를 둘러싼 쟁점 뭐라고 보십니까? 여기서 사실은 이제 안전 또는 경제 같은 이 흑백 논리보다는요. 네네. 결국 궁극적인 거는 공감이라고 봅니다. 말 그대로 같은 배에 타는 건데요. 네. 예를 들면 물론 경제성 맞습니다. 1kWh니까 아시겠지만 요즘 수준 낮추면 백열전구 100W짜리 10개를 1시간 켜는데 들어가는 전력 생산에 40원 내지 50원 정도면 원자력이 산 거죠. 네. 그렇지만 신재생 같은 경우는 전에는 10배쯤 됐는데 지금 5배쯤 이제 200원이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경제성만 가지고 원자력이 좋다고 하던 시대는 지나버렸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원자력의 사회적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판도라라는 영화가 물론 과장되긴 했지만 또 후쿠시마를 우리가 먹도 했고 그런 경우를 따진다면은 결코 싸다고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안전하니까 괜찮아라고 몰고 가는 사업자 규제자하고 우리 주민 국민의 그런 문제보다는 이 두 측이 공감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네네. 얼마큼 안전하고 얼마큼 안전하지 않을 수 있고 이런 자리를 가져야 되는데 계속 팽팽하게 소위 평행선을 가는데 문제가 있다고 봐요. 네. 자, 이게 뭐 안전이냐 경제성이냐 칼로 나눠도 나눌 수는 없다. 뭐 그런 얘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받아들일 텐데 일단 법원은 이 절차상으로 많은 분들과 논의해서 합의된 바가 부족했고 또 안전에 대한 부분 특수성 1호기라는 특수성도 고려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법원은 일단 운영 중지하라 이렇게 명령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여기서는 이제 아시다시피 취소는 아니고 일단은 취소죠. 그러니까 무효는 아니고 취소란 말이에요. 연장 그러니까 취소죠. 사업자로서는 또 규제적으로 그렇고 운전할 수는 있습니다만 아마 다음번 가처분이 내려지면 그때는 이제 멈춰야 되겠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원전 특히 월성 같은 경우는 1980년대 기준이란 말이에요. 83년 운전을 시작했고 2012년까지 하다가 재작년인가요? 운전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2022년까지 갈 겁니다. 네. 근데 문제는 그때 70년대하고
지금 최신 기술은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런 계속 운전을 하고자 하면은 소위 수명을 연장하고자 하면 좋습니다. 캐나다도 정주도 하니까 미국도 하니까요. 그러면 그때하고 지금 뭐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안전 설비는 어떤지 그리고 그렇다면은 옆에 있는 2, 3, 4, 5기가 14년 후에 쭉 지어졌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쪽하고는 어떻게 될 건지 이런 부분들 잘 살펴가지고 주민 설득을 했어야 했는데 그 당시 주민, 국민 그리고 환경 시민단체 그리고 극소수기나 일부 전문가까지도 이런 안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집고가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의 그냥 막무가내식이랄까요? 아니면 유아독존식으로 밀어붙여 버렸죠. 네. 근데 그게 이제 법 앞에서 그리고 국민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된 거죠. 예, 이 절차상의 여러 가지 논란들 그중에 좀 핵심이 되는 게 이제 월성 1호기는 수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수문 설치 문제를 얘기합니다. 이게 원자력 그 원료가 되는 그 우라늄이라고 할까요? 그 핵물질을 이제 교체할 때의 문제인 거다. 이 정도로만 알려졌는데 이 수문이 왜 문제가 되는 건가요, 교수님?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년 후에, 정확히는 12년 후에 지은 원전 2, 3, 4가 옆에 있습니다. 쭉 지어졌죠. 네. 월성 2, 3, 4. 겉에서 보도 때는 똑같죠. 근데 거기는 수문을 달았습니다. 그건 뭐냐면은요. 그 경납 건물이라고 보시죠. 가시면은 둥그런 대머리처럼 생긴 큰 건물이 있습니까? 그 안에 원자로라는 게 들어있어요. 근데 네. 이 중수형 원자로 캐나다 거는 보통 상시적으로 연료를 갈아 끼우게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출입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렇죠. 거기는 이제 아시다시피 수영장처럼 항상 물이 차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만약의 경우에 사고 나면은 수소 폭발이 있을 수도 있고 기타 해가지고 그 건물 안이 고온 고압이 되겠죠. 그럼 네. 거기 차 있던 물이 증발하거나 밀려나가게 되겠죠. 네네. 그럼 거기에 틈바구니가 생기는 것이죠. 그때를 방비해가지고 2, 3, 4억엔 수문을 달아놨어요. 만약에 그때 사고 나면은 수문을 내려버리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이러긴 그게 안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고가 만약에 난다면, 안 나겠지만, 난다면은 방수물질이 바깥으로 바로 튀어나오게 되죠. 바다로 나간다는 얘기인가요? 바깥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바다일 수도 있고 공기 중일 수도 있고 네네. 지하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막아야 된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고 했는데 그걸 이제 건너뛰어버린 거죠. 네. 자, 법원도 지금 이런 부분들을 지적해서 일단은 연장 취소 판결을 내린 건데요. 그렇죠. 안전에 대한 문제는 사실 이 원전의 혜택도 물론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또 안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사실 혜택도 물거품이 될 수 있는데 이 지난번에도 교수님과 인터뷰하면서 얘기했지만은 원전의 밀집도 문제가 사실 우리나라에게 좀 고민거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많은 전 세계적으로도 아주 밀도가 높게 모여 있는데 원전들이 네. 수소 폭발의 연쇄적인 걱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 안전하다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논란이 있습니다. 가장 고려해야 될 부분들 지금 한수원 측에서도 좀 밝혀내야 될 안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소위 전문 용어로 다수호기라고 하는데요. 한 네. 부지에 여러 개가 있단 말이죠. 네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덮쳐가지고 예를 들어서 인구 밀도가 또 세계적으로 가장 높습니다. 중국보다 네. 높아요. 적어도 원전 근처를 보면은 우리는 이중호를 안고 있는 것이죠. 네. 월성만 하더라도 1, 2, 3, 4의 신월성까지 있지 않습니까? 좁은 부지 6기가 있어요. 그런데 한 호기뿐만 아니고 6기가 동시에 고장이 난다면은 거기서 나오는 물량이 대단하겠죠. 네. 더욱이 중수로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아는 고리도기 같은 후쿠시마 같은 경수로에 비해서는 연료량이 한 7배 내지 10배쯤 많단 말이에요. 더 근데 많군요. 그게 이제 네. 30년 넘게 쌓여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가 고장 나고 그다음에 2개, 3개, 4개 동시에 고장 났을 때 이런 부분은 한손이나 원원이 주장대로 아직 세계적으로 이거를 정확히 계산한 날은 없습니다만은 네. 그쪽하고 우리는 다르다는 것이죠. 캐나다 보면은 그냥 하나만 있어요. 네. 그리고 인구가 기껏해야 10,000명 수준입니다. 땅은 넓지만 인구는 적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미국도 마찬가지. 우리는 아시다시피 30km 하면은 기본적으로 100만 명 단위가 됩니다. 네. 그럼 우리는 다르게 선제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예산 부족, 시간 부족, 그리고 일단 비행기를 치면은 일단 이륙하고 보자. 아직 고장도 안 났는데. 네. 그러니까 결국은 숫자 노름이죠. 1000만 년에 한 번이지만 보세요. 그게 내일 새벽이고 1000만 년 동안 안전하면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국민과 또 사업자 간에 공감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죠. 예, 영화 같은 일들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네네. 당장에 걱정되는 바가 앞서 교수님께서도 후쿠시마 원전보다 7, 8배 많은 연료를 써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사용 후 해결료 이것도 사실 굉장히 큰 위험 물질이고 골칫거리지 않습니까? 후쿠시마 교훈 중에 하나가 이런도 있었지만은요.
이 쓰고 난 연료가 나중에 문제거리가 된다, 애물단지가 된다는 걸 아주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죠. 네네. 왜냐하면은 그것도 계속 시켜줘야 되는데 보세요. 후쿠시마도 더 많은 연료가 저장되어 있다면, 그리고 만약에라도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정말 강진이 와가지고 보셨지 않습니까? 혹시 판도라에서요. 네네네. 물론 상황은 그보다는 덜하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이제 물이 새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거는 원자로보다 큰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네. 이런 부분을 국민과 함께 공감하고, 그렇다면은 먼저 이런 부분은 사고 나는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근데 보세요. 그 근처에 고속도로 상황 보세요. 그 영화가 맞습니다. 순식간에 주차장이 되거든요. 주차장이 네. 아니고 아수라장이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주민은 당연히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원전 안전뿐만 아니고 주민 안심, 국민 안전까지 고려하고 가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는 미국이나 캐나다 치면 10년, 20년 전 옛날 모습 그대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 보면은 이제 미국이나 일본처럼 그 어려운 시기를 맞지 않을 거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네. 지금 교수님께서 방금 지적해 주신 얘기가 핵심일 것 같습니다. 이 안전에 대한 문제도 가장 중요하지만 소통에 대한 문제는 지금 안전보다 더 취약한 상황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원전의 혜택을 사실상 국민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소통과 공감, 같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얘기가 중요할 텐데, 이번 법원 판결과 논란도 보면 한수원 측이 좀 밀어붙인다, 이런 인상을 받고 있거든요. 물론 반대 입장도 격렬하긴 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정치적 입김,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소통에 관한 문제. 네, 그러니까 이게 소위 제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입술로만 하는 소통이죠. 네. 가슴으로 해야 되거든요. 발로 해야 되고 손발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말로는 소통한다고 하는데 보세요. 바로 즉시 항고를 하겠다, 기타 안전에 문제가 없다, 바로 나오잖아요. 네네. 조물주가 아닌 한은 이 원수성 이력이 계속 나머지 이제는 사실은 몇 년 남지 않았어요. 5년밖에 안 남았어요. 2022년까지니까요. 그때까지 문제없이 가리라는 걸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수소문은 그 중에 하나고요. 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겉으로는 똑같습니다. 부족한 게 많아요. 기술이 네. 달라졌기 때문에. 네네. 그렇다면 이런 걸 갖고, 그러니까 차종으로 치면은 조금 오래된 것이죠. 물론 그쪽에서는 그 엔진을 바꿨겠다 하지만은 사고는 엔진에서 나는 것보다는 주변에서 나지 않습니까? 네. 후쿠시마 보세요. 엔진 원자로에서 났습니까? 아닙니다. 네. 바깥에서 나잖아요. 네네. 해일이 그런 넘쳐서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 연료관을 압력관이라고 합니다. 그걸 전부 다 교체했다. 300개, 400개를 했다고 해서 안심할 게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우리가 시간을 좀 쓰더라도 네. 우리 예비 전력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럴 때 한번 멈춰서고 가는 게 공감의 길이라고 봅니다. 네,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기되는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받아들여서 같이 증명해 나가면 결국 서로 윈윈일 텐데, 좀 그렇습니다. 소통 자체가 입술의 소통에 머물러 있다. 네, 맞습니다. 예,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는 탈원전을 천명했고요. 네네. 심지어는 이 원전을 해체하는 기술이 미래의 먹거리가 될 거다,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좀 우리가 참고할 만한 해외 사례들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신에너지, 또 정확히는 재생 가능 에너지, 아직까지는요, 재생 가능 에너지에 투자에 조금 많이 인색했죠. 왜냐면 우리가 항상 새로운 개발하는데 좀 자신 없어 하는 편이죠. 네네. 그래서 독일에 비해서는 조금 실기를 했다고 볼 수 있죠. 신재생 에너지가. 왜냐하면 전력망을 다시 또 뜯어 고쳐야 되는데. 네. 그래서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그렇다면은 이 실기한 거를 어떻게 많이 하느냐. 그렇다면은 자꾸 우리가 석탄이나 화력이죠. 기타 원자력만 갖고 관련 이런 망상 또는 이런 과거의 폐습에 네네. 안주한다 할 거, 이건 좀 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많이 늦었지만은 우리 신재생에 투자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정말 원자력 해야 된다면은 석탄, 화력하고 같이 가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역할이 같지 않습니까? 기저부하 네. 담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석탄도 가급적이면은 이산화탄소 덜 나게 그런 기술을 해가지고 같이 가야지, 우리 원자력만 하겠다. 지금은 그렇게 해가지고는 에너지 해결책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앞서 많은 문제 제기와 또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걱정거리들만으로도 사실 충분하긴 한데요. 네네. 지금 한국 사회 또 한국 정치가 굉장히 변화의 시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조기 대선 같은 것들도 점쳐지고 있는데, 향후에 이 대통령이 되실 분들이 원자력 정책에 있어서 이것만은 꼭 당신들이 확인하고 또 얘기해야 됩니다라고 할 만한 중요한 주제들이 있을까요? 네, 딱 하나만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PD님 말씀하셨는데요. 사용 해결료, 그러니까 쓰고 난 연료를 어떻게 할 건지,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원자력 발전은
저절로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출구가 막혀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가면은 꽉 더 이상 고속도로를 나갈 수 없게 돼. 그 전에 출구를 누군가가 터줘야 됩니다. 저희 그 사용 해결력 문제죠. 이거를 먼저 해결하는 대통령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원자력 발전을 얼만큼 할 건지. 지금은 그 대책도 없이 신재생이 이렇고 저렇고 그리고 화력 발전해야 되는데 이게 비싸고 하니까 그런 단순 논리 때문에 이제 만약에 원자력을 한다고 하면은 이런 그 문제에 얽혀가지고 나중에 정말 풀기 힘든 에너지 100년 대계가 될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그 소위 출구 문제, 사용 해결 문제, 해체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될 기술 분야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보면은 소위 블루오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그 경쟁이 심하지 않은 독일이 가는 것처럼, 영국이 가는 것처럼, 미국이 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 마지막 단계, 우리 생애 주기를 지금 마지막 단계에 조금 더 치중을 해야 되겠다. 그게 우리 원자력 산업의 먹거리일 수도 있다. 출구를 마련해야지 입구가 다시 또 들어갈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네, 새로운 원자력 정책, 입구가 아니라 출구를 잡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서균열 교수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공감 사전입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경제에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 인터뷰에서 등장한 말들, 난 이런 의견 갖고 있습니다.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공감해 주시면 여러분들과 함께 의견 나누겠습니다. 의견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이용권 드리고요. 1683년 300년 커피 문화와 전통이 있는 비엔나 커피하우스에서 원두 커피 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문자로 지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경제 공감 사전은 저출산 이야기입니다. 70년대만 해도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런 표현도 있었고요. 둘도 많다 하나만 낳자 이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인구가 많다라는 게 걱정거리였는데요. 지금 경제 상황을 보면 인구가 줄어드는 게 큰 걱정거리입니다. 심지어는 인구 소멸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들만 많이 살고 계시는데요. 한 10년, 20년이 지나면 인구가 아예 없어져 버리는 그런 위험한 상황까지 전망되고 있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출산율 1.24명입니다. 앞으로 1 이하로까지 떨어진다고 하면 실질적인 인구 감소가 가속도가 붙게 되겠죠.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고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그렇다면 경쟁력은 후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아이를 낳아 기르기에는 참 힘든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들 있죠. 앞서 이어지는 두 번째 인터뷰에서 관련 내용 다뤄볼 텐데요. 여러분들은 저출산 얘기 뉴스에서 보실 때마다 또 생생경제에서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하십니까? 좀 다른 생각도 좋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싶습니다.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들으시고요. 경제 톱뉴스 들려드립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지금의 경제 상황을 보고 마음이 편한 분들은 없을 겁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그런 이야기들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소식으로 4월 위기설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통화스와프, 일본은 참 속상할 만큼 기분 나쁘게 통화스와프를 깼는데요. 호주와 한국의 통화스와프는 3년 연장됐습니다. 관련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제 국민총소득 인터뷰에서도 알려드렸지만 기업의 이익만큼 임금은 오르지 못했는데요. 이번에 대기업을 알아봤는데 또 비슷한 상황입니다. 관련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각 경제 톱뉴스 2대12 권소연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워낙 힘든 상황이어서 사실 이게 위기다 아니다 이런 얘기하는 것도 무의미할 것 같은데 4월 위기설이 돌더라고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뭐 몇 월 위기설 이런 거는 좀 불안하면 도는 말이긴 한데요. 요즘에는 특히나 4월 위기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겪었고 또 2008년 금융위기도 겪었었는데 뭐 이런 위기 때처럼 우리 경제가 또 한 번 큰 위기를 겪을 수 있다라는 경고인 겁니다. 네. 이 4월 위기설의 시작은 환율인데요. 미국 재무부가 매년 4월과 10월에 환율 보고서를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이 되면 뭐 여러 가지 제재를 당하게 되는데요. 그 조건이 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국내 총생산 대비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3%를 초과할 경우입니다. 네, 작년에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GDP 대비 한 7%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조건은 맞는데,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뭐, 이런저런 압박 때문에 환율이 하락,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가 될 가능성도 높은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수출 기업에게는 악재가 분명하긴 합니다. 거기다가 트럼프 정부가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으니까 수출에 타격이 불가피한데요. 또 이제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 뭐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봐야 되긴 하겠지만 만일 인용이 되면 벚꽃 대선을 치러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4월부터 온통 나라의 관심이 정치 이슈에 쏠리게 되는데 지금 미국이 이제 신정부 들어서면서 각국이 앞다퉈서 뭐 미국과 통상관계라든가 외교관계 수립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럴 여력이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이 4월에 위기가 터질 수 있다라는 그 논리가 더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예, 미중 갈등을 더 심화할수록 우리도 더 위험한 상황인데 지금 뭐 말씀하신 내용들만 보면 그럴 것 같긴 하거든요. 이렇게 보시는 분들 많습니까? 뭐 엇갈리고 있긴 한데요. 대체적으로 정부나 뭐 전문가들은 위기라는 표현은 좀 과장됐다라는 게 보통입니다. 만일에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이 돼서 제재를 받더라도 타격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이유인데요.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이 되면 이를 바로잡기 위한 협상을 해야 되고요. 그보다 한 단계 아래인 신청분석 대상국 혹은 그보다 더 아래인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가 되면 뭐 예를 들어 미국의 해외 민간 투자공사의 금융 지원 금지, 뭐 해당국 기업의 미국 연방정부 조달시장 참여 금지, 뭐 국제통화기금을 통한 환율 압박, 뭐 이런 이제 조치를 받게 됩니다. 네. 그런데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미국 연방정부 조달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건수로 보면 연평균 0.085%, 네. 금액 기준으로 보면 0.28%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금융시장에 있어서는 뭐 심리적인 요인으로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입을 타격은 크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 이미 뭐 환율 감시 대상국이긴 한데요, 우리나라가. 자, 한국과 호주의 통화 스와프가 3년 연장됐네요. 좀 숨통이 트이는 일인가요? 네, 뭐 위기 그냥 특히 우리나라처럼 이제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국가가 위기를 맞으면 뭐 기본적으로 외화 유동성이 말라서 고생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네. 이럴 때 다른 나라 중앙은행과 맺은 통화스와프 계약이 또 효과를 발합니다. 통화스와프라는 거는 외환위기 같은 위기에 상대국의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나 달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인데 네. 그래서 뭐 우리가 보통 말하는 마이너스 통장이랑 비슷하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긴 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었던 지난 2008년 10월에 미국과 3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전격적으로 체결하면서 그때 금융시장이 극적으로 안정을 되찾은 바 있었는데요. 네. 그만큼 이 위기 때 방패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은행과 호주중앙은행이 지난 2014년 2월에 처음으로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했고 오는 22일 종료를 앞두고 있었는데요. 일단 2020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 통화스와프 규모도 기존에는 5조 원 50억 호주 달러였는데 9조 원 100억 호주 달러로 이제 2배 수준으로 늘렸습니다. 이제 앞서서 한은은 지난달 25일에 말레이시아 중앙은행과 원화와 링깃 간 통화스와프를 3년 연장했고요. 그 밖에도 아랍에미리트, 인도네시아 중앙은행과도 이제 통화스와프를 연장한 협상을 진행 중인데요. 중국과 통화스와프는 오는 10월 종료될 예정인데 그때 상황 봐서 만기 연장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 돈의 효용 가치보다는 또 신뢰성에 아주 좋은 영향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담배를 수입하면 안 돼, 수입 담배 피면 안 돼 이런 얘기는 한 20년 전에 많이 들어봤는데 우리가 담배를 수출한 게 10억 달러를 돌파했네요. 네, 지난해 담배 수출액뿐만 아니라 수입액도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는데요. 네네. 관세청 자료를 보니까 작년 담배 수출액은 1년 전보다 11% 늘어서
10억 1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전까지는 2015년 기록한 9억 1천만 달러가 최고치였는데 이제 기록을 갈아치운 거죠. 어느 나라로 이렇게 담배를 수출했나 봤더니 아랍에미리트에 대한 담배 수출이 전체 37%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요. 네. 아랍에미리트 수출액은 1년 전보다 22.8% 늘었습니다. 2위가 일본이었고요. 그 뒤로 미국, 베트남, 호주가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해 담배 수입액은 4억 1천만 달러. 1년 전에 비해서 20.8% 늘어난 건데요. 네. 이거는 2013년 이후 3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수입 같은 경우에는 관련 담배는 6.8%밖에 안 되고요. 대부분이 이제 담배 원료가 되는 담뱃잎인데요. 네. 우리나라 담배 수출 구조가 이제 담배 원료인 담뱃잎을 수입을 해서 국내에서 가공을 거쳐서 완성품을 수출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담배 수출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수입도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2015년에 담배세 인상한 이후에 수입액이 늘어난 것 아니냐 이렇게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네. 수입 대부분이 관련 담배가 아니기 때문에 담배세 인상 영향은 있었다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게 관리적 설명입니다. 담배 수출입에 많은 얘기가 있었군요. 대기업을 한번 살펴보니까 임금 인상한 곳이 별로 없네요. 네, 지난해 300명 이상 대기업 가운데 34%의 34%의 임금이 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용노동부가 작년에 이제 300인 이상의 임금교섭 타결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건데요. 네. 543곳, 그러니까 비율 따지면 34%인데 임금 인상을 자제했다라고 답한 겁니다. 이렇게 임금 인상을 자제했다고 답한 기업 중에서도 55.4%인 301곳은 임금 인상 자제로 확보한 재원을 격차에서 활용했다고 답했는데요. 네. 채용 활용 분야를 보면 이제 신규 채용이 41%로 가장 많았고요.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 개선이라든가 협력업체 근로자 복지 향상, 상생협력기금, 사내 근로복지기금 출연, 협력업체 납품단가 인상, 이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네네. 사실 특이한 점은 노조가 있는 기업이 없는 기업에 비해서 임금을 올리지 않았다는 건데요. 네. 임금 인상을 자제한 기업 중에 노조가 있는 기업 비율은 36.7%로 무노조 기업인 31.7%로 울돌았습니다. 예, 뭔가 나눔의 의미 같은 것들이 더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 인터뷰. 네,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다며 쏟아부은 그 많은 돈들은 다 의미가 없었다. 이런 뉴스들 어제 그제 쏟아졌습니다. 육아휴직, 보육, 여러 가지 수십조 원의 재원이 쏟아지고 있지만 출산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정작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다. 이 말인데요. 생생경제에서도 전문가들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또 저출산에 대한 새로운 시각들도 얘기를 해봤습니다. 과연 이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88만 원 세대의 저자로 유명세를 받으신 분이죠. 이번에 또 관련해서 새로운 이 출산 관련 문제, 또 육아 관련 문제를 고민할 책을 내셨는데요. 경제학자 우석훈 박사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우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사실 88만 원 세대라는 책도요. 책 제목에서부터 워낙 강렬한 이 메시지가 와서 많은 분들이 좀 읽고 또 화제가 됐었는데 이번에 낸 책은 제목이 오늘 한 푼 벌면 내일 2푼 나가고라는 제목입니다. 이미 제목에서 많은 메시지가 있는데요. 이거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포항에 사는 어떤 해녀 할머니가요. 네네. 그 해녀를 설명하면서 그 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한 푼 벌면 내일 애들한테 2푼 나가고 그렇게 한 거다. 네네. 근데 제가 앨범을 그걸 보니까 이게 딱 제 얘기더라고요. 네. 지난 몇 년 동안 저도 애 둘을 낳고 이제 육아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살펴봤거든요. 네네. 그랬더니 어려운 점도 많고 힘든 점도 많고 잘못된 것도 좀 있고 그래서 살아가는 얘기랑 그 속에서 좀 우리가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섞어서 책을 한 권 냈습니다. 예, 참 이게 포항에 계신 어느 해녀 할머니의 이 뭐랄까요 저작권이 있는 말이군요. 예, 오늘 한 푼 벌면 내일 2푼 나가고 문제는 우 박사님께서도 경제학자신데요. 예. 아이를 낳으라고 국가가 이렇게 돈까지 투입하고 정책, 이슈, 언론 다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를 낳으면 실질적으로 정말 한 푼 벌어도 2푼 나가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 출산율 1.24명이 사실 이해가 되거든요. 설명이 되거든요. 사실 어떻게 체험적으로도 경험하셨을 텐데 어떻습니까? 일단 애 키우는 게 너무 힘들고요. 네네. 그다음에 저희도 그 아내가
둘째 낳았을 때 둘째가 아팠어요. 아, 네. 그래서 결국은 회사를 퇴사했죠. 네. 그때 3달 말고 이 출산휴가 말고는 더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돈이 더 필요한 상황인데 아내는 이제 회사 그만두고 네네. 둘째가 아프니까 저도 일을 확 줄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같이 애를 봤는데 둘이 봐도 힘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2명이 있으니까 혼자서 못 보고 네. 둘이 봐도 힘들고 장모님까지 3명이서 보면은 한 명이 약간 쉴 수 있거든요. 네. 이게 되지가 않아요 지금. 예. 결국은 사실 이 육아 부담 때문에 지금 아내분은 그만뒀다. 결국은 이건 경제적 손실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꽤 벌었는데 네. 없이 사니까 이제 생활을 좀 저희도 빠듯하게 운영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예. 애가 아프니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예. 지금 사실 그 통계청 발표에도 나오지만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있고요. 출산 연령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시험관 시술을 하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낳자마자 집중치료실에 가는 경우가 많아졌거든요. 사례가. 결국은 아이를 낳는 것 자체가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된다 이런 얘기인데 돈도 많이 들고 네네. 그다음에 또 이제 약간 육아 산업이 고급화됐어요. 아, 네네. 그러니까 90년대 후반에 한국도 육아 산업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아이들이 줄 거라는 걸 전망을 했더라고요. 아, 네. 아이는 줄더라도 이걸 고급화 시켜가지고서 네. 더 비싼 걸 팔면 된다라고 해서 이 육아 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 고급화 전략을 한 건데 이게 돌았으면은 엄마들이 돈을 많이 쓰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네. 이게 사실은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뭐 저도 아이가 셋이나 되지만은 예, 5만 원짜리 분유 들었습니다. 예, 좀 비슷한 시기여서 사실 좀 동병상련이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분유가 나오는데요. 유기농에 5만 원. 유기농이 아닌데 3만 원. 그런데 뭐 경제적으로 없으니까 3만 원 먹이자라는 부모가 없거든요. 고급화의 어떤 함정에 빠져 있는 건데 그 책 내용에 이런 말이 소개가 되더라고요. 애들 덕에 웃고 행복한데 아이를 낳으면 천국문과 지옥문이 동시에 열리는 셈이다. 이렇게 사는 게 삶이지 않나라는 생각한다고 하셨는데 그만큼 지금 사실은 뭐 우 박사님은 경제학자시고 또 이런 얘기를 하시지만 이런 고통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이 보편화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사회를? 일단 제가 놀랐던 거는 그러니까 사교육이 시작되는 게 네네. 3살 때예요. 사교육이 3살 때 시작된다. 네. 광고 문구를 봤는데 3살이면 이미 늦다는 거예요. 네. 이게 영어 사교육 같은 것들도 지금 많고. 네. 근데 이게 사실 안 해도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네. 근데 이 한 집에서 보내면 나머지 집도 다 보내게 돼요. 네네. 이제 불안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엄마들이 불안해하는 것들은 이제 최대한 노리는 건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애들한테 미안해하는 거죠. 네. 더 좋게 해줘야 되는데 엄마가 못해서 미안해. 근데 이게 사실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런 얘기를 좀 더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아까 분유 얘기하셨는데 네네. 저희는 3만 원보다 더 싼 거 먹었거든요. 네. 아무 상관도 없고 근데 그렇습니다. 더 싼 거 먹어도 되는데 네. 저희도 불안해서 제일 싼 건 못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비싼 거 먹인다고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웬만한 기준만 되면 되는데 네. 마치 돈의 크기가 사랑의 크기인 것처럼 그렇게 마케팅을 하죠. 예, 사실 마케팅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건강, 뭐 유기농, 천연 이런 것들은 마케팅의 영역이 큰데 일단은 자녀 한 명에 대한 대학 교육 비용이 조사된 바에 따르면 2, 3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 비단 지금 아이를 낳는 세대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 세대들도 이제 고통스러워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오늘 아침 뉴스거든요. 초등학생들 입학하는데 가방 하나가 뭐 70만 원. 강남에서는 이거 안 매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왔습니다. 이 경험론적으로 봤을 때 결국 육아나 이 교육의 문제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한 30, 40대 이 젊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이제 소비를 하고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게 국민 경제의 기본 축이거든요. 네네. 근데 애보다가 거기 다 쓰고 나니까 문화나 영화나 이런 데는 돈이 안 드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출간 출판도 어렵지만 뭐 예술, 음악, 뭐 연극 이런 영화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문화 활동들도 지금 어렵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은 문화 경로를 가는 게 미래인데 진짜로 그거를 이제 향유하는 바로 그 엄마들이 힘들어지니까 국민의 다양성 이런 데 좀 문제가 생긴다고 볼 수 있겠죠. 예, 소비기 주력 세대가 사실 30대, 50대 그 사이인데 이 소비가 전부 다 육아나 뭐 양육에 다 쏠려버린다 이 말씀이신 거군요.
그 엄마들한테 연극 보러 가자 그러면 욕 먹어요. 네. 한가한 소리다. 한가한 소리다 참. 예. 맞아요. 아니 토론 제가 드릴게요. 그래도 시간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시간의 빈곤도 있군요. 경제적 빈곤뿐만 아니라. 네, 그다음에 또 지금 우리 엄마들이 학력들이 높잖아요. 네네. 전업주부가 사실 아니고 네. 뭔가 일자리를 찾기 위한 재교육을 한다거나 네네. 준비를 하고 싶은데 애들한테 치여 있으니까 본인한테는 아무 투자를 못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스트레스도 받고 그렇죠. 예. 지금 뭐 사실 뭐 같이 육아 스트레스 부담을 책임지고 계시지만 아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졸지에 경력 단절 여성이 된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시 좀 복귀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 경우는 한 6개월 정도 저희 부인들 좀 공부를 하고 네네. 그렇다면 재취업을 하긴 했어요. 네. 그래서 좀 작은 연구소에 이 전업은 아니고 네. 그냥 운이 좋은 경우죠. 이런 경우는. 네.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기가 했던 그 업종으로 다시 돌아가기 어렵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조금 더 유연하게 일할 수 있는 방식 같은 걸 많이 하면 좋겠어요. 예. 사회적으로 아까운 거거든요. 엄마들도 잘할 수 있는 게 많은데요. 그렇죠. 예. 뭐 여러 가지 논쟁의 여지가 없는 말씀이시긴 한데 이제 이 88만 원 세대로 아주 논쟁의 불을 지폈던 경제학자에서 이제 육아와 양육에 지쳐 있는 거의 주부 수준의 경제학자로 돌아오셨습니다. 일단은 그 책 내용으로 경험적으로 많은 분들이 공감대를 세울 것 같은데 앞서 소개했지만 사실 88만 원 세대의 문제도 끝나지 않았거든요. 지금 88만 원도 안 되는 세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인턴들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세대들은 뭐 결혼, 출산, 양육 이런 문제는 아예 근처에도 못 가고 있는 상황인데 좀 이런 불균형, 기울어짐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없을까요? 신정부 들어오면서 그때 이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부 전화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제가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더니 뭐가 제일 많이 바뀌었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요. 소개팅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월급도 비슷하고 하는 일도 같은데. 정규직 전환되고 난 뒤에 소개팅이 들어온다. 소개팅이 안 들어오다가 정규직 되니까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네. 그 무슨 말이냐면은 비정규직 상태에서는 연애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연애도 제대로 못 하는데 결혼을 하고 출산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정규직 내에서 상당 부분 청년들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배우자가 될 사람이 비정규직이면은 선도 안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네, 맞습니다. 정말 출산이나 인구는 미래에 대한 선택인데요. 미래가 계획되지 않는 상황에 있는 청년들이 그 미래를 선택하리라는 보장은 없는 거겠죠. 예. 그렇게 보면 지금 1.0 넘는 학교 출산율도 사실 되게 높은 거예요. 네. 이 1.24가 높은 상황이다. 예. 정말 경험으로서 하시는 말씀이어서 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자, 육아의 스트레스 잘 이겨내시고요.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경제학자 우석훈 박사였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경제 생활을 위한 시간. 경제수사대. 네, 경제수사대 시간입니다. 애청자 여러분들도 같이 수사대가 되어주시는 거고요. 실제 범인 목소리도 준비했습니다. 피해 예방은 혼자만 혹은 수사기관, 관련 기관만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함께하는 건데요. 경제수사대의 수사관들은 여러분이시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물론 이걸 꼼꼼히 준비해 주시는 분들도 있죠. 오늘도 모셔보겠습니다.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최가영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저희도 지금 1년 가까이 내용을 전해드리면서 보면 항상 이 범죄자들이 노리는 것이 약한 사람들,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햇살론, 서민 정책 자금을 사칭해서 또 보이스피싱을 하고 있네요. 네, 최근 대출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가운데 급전이 절실한 서민들에게 전화 등을 이용해서 햇살론 등 서민 정책 자금을 빌려준다고 속이고 돈을 편취하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작년 상반기 월평균 85억 원에서 작년 하반기 월평균 124억 원으로 증가하였고요. 네. 이 중 서민정책자금 사칭 관련 피해액은 약 38%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예, 갑자기 좀 죄송스러운 느낌입니다. 이렇게 경제수사대를 통해서 매주 열심히 얘기하는데도 피해액이 85억에서 124억으로 증가했다.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는 뭔가요? 최근 경제가 어려워져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의 대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대출 빙자형 보이스피싱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네네. 신용등급이 낮아서 은행 등에서는 저금리 대출을 받기 어려운 서민들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사기범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됩니다.
또한 사람들이 햇살론이라는 이름만 듣고 정부가 지원하는 상품이니 믿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기 쉽다 보니 사기범들이 이를 보이스피싱에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일단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항상 이제 채무가 3개월 이상 쓰셔야 이제 햇살론 진행이 가능하시거든요. 햇살론을 쓰는 게 어떻게 된다고요? 네네네. 저희 햇살론 특성상 네네네. 채무가 3개월 이상 이제 쓰셔야 햇살론 진행이 가능하시거든요. 네네. 이제 3개월치 안 되시는 이제 채무가 있으셔서 이 부분에 이제 문제가 생기신 겁니다. 고객님께서. 네. 이제 어떻게 이제 세람하고 이제 페퍼저축은행 같은 경우는요, 이제 이쪽을 이제 정리를 해주시고 저희 쪽 자금을 받아보시는 건 어떠세요, 고객님? 실제 범행 목소리 저희가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굉장히 좀 신뢰성 있는 목소리로 뭐 햇살론 얘기를 계속 언급합니다. 정부 정책금융이죠. 서민 정책금융인데 이렇게 유도하네요. 네, 방금 들으신 목소리는 사기범이 피해자에게 햇살론을 받으려면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고 속인 다음에 피해자가 대포통장으로 상환금을 보내면 이를 가로채는 신종수법입니다. 네. 하지만 실제로 대출금 상환은 해당 금융회사의 본인 명의 계좌,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으면 국민은행의 홍길동 명의 계좌로만 가능하고요. 타인 계좌로 송금토록 하는 것은 사기라고 보셔야 합니다. 네. 또한 금융회사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햇살론 등 서민 정책자금 이용 및 기존 대출금 상환을 권유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부의 서민 정책금융 이렇게 전화해서 제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할 것 같고요. 본인 계좌로 상환해야 됩니다. 대출금은. 자, 이렇게 대출 진행을 위한 수수료 등을 요구하는 대출 사기 피해 금액도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과거 전형적인 대출 사기는 피해자의 신용등급이 낮지만 단기간 전산 작업 등을 통해서 신용등급을 올린 후 대출이 가능하다며 전산 작업을 위해서 대출 진행비 또는 신용등급 상향률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다소 적은 금액을 몇 번에 걸쳐서 요구하는 수법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는 방금 들으신 목소리처럼 실제 대출금의 상환을 요구한 후에 이를 모두 편취하는 수법으로 진화했기 때문에 피해 금액이 고액화되어서 국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 수수료 목록이 아니라 아예 대출금 상환을 가로채는군요. 두 번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서민금융 나들목 상품이 출시된 지 2달 만에 자금 소진이 80% 이상 된 상태라 보증료 부분은 저희 농협은행 측에서 추가 정부 정책 자금으로 지원을 해드리는 부분이라 고객님께서 부담하실 수수료나 보증료는 일생 발생되는 부담 비용은 없으세요. 결산은 1차적으로 상담 진행을 통해 대출 신청을 하신 후 2차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보증자 발급까지 완료가 되셔서 최종 승인 나시면 고객님이 계시는 지역에 가장 가까운 저희 NH 농협은행 지점 안내를 받으셔서 방문하시고 계약서 작성하시면 대출금 수령이 가능하세요. 예. 저는 신청금액 기재를 해주셨는데 3천만 원. 자, 이것도 목소리 들어보면 저도 이거 진짜 같은데라고 넘어가기 쉬운데요. 서민금융 나들목 이런 것 안내하고 있네요. 네, 사기범은 농협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서민금융 나들목 상품을 가장하고 있는데요. 네. 햇살론 등 서민정책자금 대출은 금융회사 영업점 창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해당 상품 이용하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금융회사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네. 자, 다음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죠. 이거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게 이 1,800이란 자금은 거기 뭐 일반 신용등이 아닌 정부 지원 자금으로 해서 국민들 세금을 거기 대출 받으신다는 거 그건 알고 있으십시오. 아시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반 신용등이 아닌 공증서 발급증이 나오셨고요. 그리고 공증 들어가시는데 한 2시간 정도 소요되세요. 그 점 양해해 주시고 공증 들어가시는 대로 바로 1,800만 원 송금 처리 들어가실 거고 또 공증 내용이나 어떤 게 들어갈 거냐면요. 이 1,800에 대해서는요. 자, 세금으로 대출을 받는다. 이것도 좀 갸우뚱하게 하는데요. 또 공증료 이런 또 수수료 비용을 요구하네요, 이번엔. 네, 방금 들으신 목소리는 과거 전형적인 대출 사기 수법인데요. 피해자들이 대출이 실제로 실행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절박한 마음을 이용해서 공증료, 인지대 등을 요구해서 이를 편취하는 수법입니다. 네. 하지만 정상적인 대출 진행 시 신용등급 상향의 명목으로 수수료나 선이자 등 금전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네. 이러한 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네. 여러분, 만약 피해를 입으신 경우에는
112 빨리 신고하시고 또 1332 금융감독원에 문의 전화하셔야 될 것 같고요. 창구에 방문하시고 얼굴을 보시고 이렇게 전화로 먼저 걸려오는 것들은 꼭 한 번 더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융감독원 최가영 변호사였습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기술력이 끝내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커피 상품은 0747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살 된 딸이 하나 있다고 하는데요. 참 힘들고 저축도 어렵다고 하셨지만 응원드리겠습니다. 이외에도 1035님, 1642님, 5316님 여러분들이 이 저출산과 또 어려운 삶에 대한 의견, 또 원자력에 대한 의견도 주셨는데요. 항상 여러분들의 목소리 먼저 듣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 내일 오후 3시 10분에 다시 힘이 되는 경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